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째 적자인데요. 특히 지금 중국과의 교역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박시동입니다. 네, 평화방송 처음 오신 거죠? 네,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천지교 신자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거나 말거나 무조건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네, 하느님과의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오늘 나눠야 되는 주제들은 다 무겁네요. 주제라서 마음도 네, 무거운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 매기신 거 제가 봤거든요. 경제 다른 성적표. 다른 방송에서 점수 한번 매겨봤습니다. 영어로는 F, 숫자로는 0. 네. 굉장히 거친 점수를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좋은 포인트, 득점할 만한 포인트를 실제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좀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준 점수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다양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는 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뭔데? 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저성장, 성장이 안 되는 중에 고물가,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실업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 상황을 경제학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뭐 어떤 수치가 몇 점이 되면 딱 이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금 내려드린 그 정의 있잖아요. 예. 그 정의에 따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 이 여러 요소들을 지금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경제를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본다면 지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 아닐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도 어려웠고 네.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으로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오늘 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OECD에서 이제 전망치를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올해 2023년 전망치를 OECD에서 1.6에서 1.5로 하향 전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만 안 좋은가 봤더니 OECD가 세계 경제를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7로 봤습니다. 그리고 상위 국가죠. 하위 국가 뭐 러시아 전쟁하는 나라 이런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걸 뺀 상위 G20를 보면 상위 20개국이요. 네. 2.8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좋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 좋다라고 이제 자기 위로할 상황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는 상승하는 중이고 적어도 상승 흐름은 분명히 타는 중인데 예. 우리만 동떨어지게 하향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이제 그게 사실은 OECD도 주목한 부분인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계의 큰 시장들이 유럽, 미국, 중국 이런 큰 시장들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OECD에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다른 분석을 밑에 달았는데 한국 경제가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한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 많이 안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 세계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매크로 흐름과 같이 가거든요. 이 흐름과 탈동조화되고 있다. 디커플링 되고 있는 현상을 주의해라. 너무 안 좋은 발언입니다. 너무 안 좋은 발언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내수가 튼튼한 나라는 세계 경제 흐름과 조금 어긋나더라도 내수로 버팁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출이 경제 구조의 전부인 나라에서는 이 흐름과 동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성장 국가로 바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흐름과 동조화되는 이 구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이 앞으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사실 여기 따라붙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앵커님 말씀처럼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만 디커플링 되면서 세계 흐름과 따로 가고 있고 수출 국가인 우리는 그게 더 위험하게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분기 GDP 0.3%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요 덕분에 역성장은 면했던 것 같은데 네. 수출이 이제 녹록하지 않은 상황.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 그렇죠.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흐름은 실제로 어떻게 됐냐.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이 전망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냐 해서 2023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분기 성장률 0.3이 나왔어요. 네.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턱걸이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수치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연간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 그러면 0.3 곱하기 4하면 1.2죠. 네. 1.2면은 지금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보다도 다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해도. 그러네요. 분기 곱하기 4하면 1.2예요. 네. 처참한 수치입니다. 이대로 굳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기록했던 실제 성적표고.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느냐. 아까 OECD 전망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한국은행이 전망한 거는 OECD 전망치보다도 더 낮습니다. 1.4. 그리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앵커님이 아시는 기관들을 한번 다 대보세요. 국내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투자은행, 세계적인 모든 기관, 모든 투자은행, 글로벌은행이 낸 모든 수치가 전부 다 1점대 중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한 성과도 0.3 곱하기 4하면 1.2로 그냥 단순하게 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 수준인데 앞으로 3분기를 다 합친 숫자인 전망치를 보면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인가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좀 역성장 비슷하게 크게 안 좋았던 거 딱 4번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일 쇼크 때. 네. 그때 정말 미증 이후에 큰 충격이었죠. 그때 한 번. 그리고 IMF 때 한 번. 네. 그리고 글로벌 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2년 전. 네. 그리고 팬데믹. 역사 일에 없는 그런 경우죠. 예. 이런 대재난과 환란의 4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2점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재난이 없는데 재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지금 위기의 사이렌과 알람이 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아지기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그렇죠. 하반기에는 더 또 저성장이 우려되는 네네네. 상황. 그래서 상고하저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하반기엔 더 떨어질 거라고. 네. 지금 정부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가장 급한 거 뭐라고 보세요? 역시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 통계를 보시면은 아주 복잡 미묘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수출 중에서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그 비중 중에서 특히 약 20%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반도체 수출의 절반이 중국입니다.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안 좋은데? 수출 때문에. 그럼 수출은 중에서 특히 뭐가 안 좋아? 반도체. 반도체는 왜 안 좋아? 중국 때문에. 중국이랑 왜 안 좋아? 그러면 여기서 탈중국 외교 정치가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외교와 경제가 아주 미묘하게 얽혀버린 아주 미묘하게 상황을. 엮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럼 왜 위기인데? 라고 하면은 물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그 경기 국면에 들어가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런 걸 말고 지금 우리에게만 특별히 안 좋은 게 바로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가 한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인데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샌드위치가 됐는데 네. 저는 여기서 마지막 기회가 좀 왔다고 봐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이 반도체를 이제 안보 문제로 인식하면서 자국 내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우리 말고 특히 적대국 중국 같은 데에서는 생산 설비 늘리지 마라. 안 그러면 보조금 못 받아 너희들. 네.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가드레일이에요. 그래서 올 10월 지나면 가드레일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최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하지 마. 늘리지 마. 범용 반도체도 10% 이상 늘리지 마. 이게 미국의 조건이에요. 네. 근데 5% 생산 안 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가 아니고요. 5% 생산밖에 못 한다면 설비를 그냥 안 늘려버리게 되죠. 네.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설비를 사장하게 되는 정말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그런 미국의 또 일본의 유럽의 반도체 이 제재가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예.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배짱을 튕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맞제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그 빈틈을 한국 반도체 업체가 메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죠.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미국 편에서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막대기가 우리나라가 돼서 혼내기만 하고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했는데 중국이 이 제재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게 반도체 관련해서 협력하자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안 좋은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우리에게 내민 손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지렛대를 가지고 이제 이 국면을 조금 네. 유리하게 벗어날 수 있는 국면이 지금 약간 분수령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죠. 우리 경제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성장률에 있으니까요. 키가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중 갈등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가 아니라 양쪽 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국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재가 어렵고 중국도 우리를 통해서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어려운 건 맞지만 이 위기를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약간 미묘하게 국면이 바뀌면서 양쪽 다 지렛대를 활용하면서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정부와 민간이 어떤 국가의 경제에 구군을 걸고 총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예요, 사실은. 이 반도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고물가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삼계탕 한 그릇에 2, 3만 원까지 간다 그래요. 보통 10,000원대로 먹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다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제가 한번 어느 정도 수치인가 한번 저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물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금 몇이야? 물어보면 3.3입니다. 예. 제일 높았을 때가 작년 7월이에요. 6.9 거의 7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는 7에서 많이 잡았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체감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소비자 물가 수치를 볼 게 아니고요. 그 에너지와 농수산물은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뺀 수치를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네. 그 수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4%대에서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체감하는 근원 물가 수치는 떨어지질 않고 있다. 정부 발표 전혀 상관없이 떨어지질 않고 있고 특히 우리 체감하는 물가 있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체감하는 물가. 에너지 물가요. 지금 전기가스 합쳐서 23% 현재 뛰고 있고요. 2달 연속 오름세인데 앞으로 30% 이상 계속 한 번 더 올리려고 정부가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먹거리 물가, 야채, 채소, 마트에서 우리 다 주부님들이 올랐어요. 바로 느끼시는 거. 아무리 싼 그 품목을 잡아도 10이고요. 비싼 건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말이 30%지 30%면은요. 3개 사는 거 하나 사야 돼요. 네. 예. 그리고 가공식품 물가 7.3% 올랐습니다. 라면은요. 14년 만에 최고치. 예. 그리고 외식 물가 7%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쓰면서 피부로 접촉하는 전방위적인 모든 물가가 사실상 7%, 사실상 30% 이상의 지금 고물가 상황을 아직도 체감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어렵죠. 또 경제 상황의 적신호잖아요. 너무 적신호죠. 그래서 한국은행 측에서는 사실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 데는 역시 금리 인상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자니 부채가 걸려 있죠. 부채가 걸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침을 놔도 체력이 돼야 침을 놓는데 우리 옛날 그 허준 드라마처럼 침을 놓으려고 했는데 환자가 그 체력이 안 되면 일단 보양부터 해놓고 침을 놓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가계부채요. 넘어선 유일한 나라로 네네.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요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그런 거죠. 계속 얘기를 이어가네요. 네. 대단하신 앵커님이신 소재를 잘 물고 가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침을 잘못 놓으면 환자가 버티지 못한다.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고물가를 버티려면 결국에는 부채가 버텨줘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그 부채 상황에서 이자를 건드리고 하면은 직격탄을 맞는 층이 그걸 버텨줘야 되거든요. 도민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얼마나 못 버티는 체력이냐. 우리 부채 어느 정도냐. 이것도 짧게 한번 정리해버리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치로 하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빚을 내는 기준이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예. 그 나라가 버틸 수 있는 수입이나 경제력 범위를 놓고 그거보다 빚이 얼마나 많은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가계빚이 1,800조 시대입니다. 그러면 1,800조면은 이게 가계빚이 1,800조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그럼 기업빚은 어떨까요? 기업빚도 현재 OECD 관련해서 상위 4등이에요. 기업 부채도 엄청나요. 다 부채가 지금 그렇습니다. 넘치는 상황인데. 그리고 자영업자 빚도 이미 1,000조 시대입니다. 그러면 또 물가를 잡기는 어렵고. 자영업자는 특히 자영업자 소득이 지금 사상 최초죠. 평균 소득이 2천만 원대가 붕괴돼서 1,900만 원대 평균 소득이에요. 소득이 1,900만 원이 연봉인데 그럼 그걸로 월세 내고 뭐 내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영업자가 65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1이라도 올리면 0. 몇이라도 올리면 이 가계부채에서 늘어나는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건드려지니까 가계 힘들고 기업 힘들고 자영업자 힘들고 부동산까지 건드려지니까 이 물가를 잡을 결정적인 침을
못 넣어요 지금. 그래도 허준이 몸이 아픈 환자들을 네. 극약으로 처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제 허준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스텝이 그래서 이 정책이 일관돼야 되는데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전 그게 또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부채를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일단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한국은행도 작년에 연속적으로 금리를 쭉 올려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약간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물가가 정책이 조금 이제 그 고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갈 때까지 조금 고통을 참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집값 불안이라든지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정부가 지금 거꾸로 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어요. 네. 지금 늘어나고 주담대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의 일관된 효과가 말단 부위에서 끝까지 퍼지지가 않으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고는 시간은 길어지고 이 턴어라운드 된 시점 잡히기가 점점 턴어라운드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는데 그게 점점 늘어지면서 고통만 늘어나고 정책 효과는 안 나고 갈팡질팡하는 속에서 맥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 질문처럼 단 하나 뭐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금리 정책이든 물가 정책이든 하나가 효과를 낼 때까지 좀 가야 되는 거고요. 약간 버텨줘야 되는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건 이제 내적인 문제지만 외적으로는 수출이거든요. 결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반도체 문제나 중국 문제, 대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주 모시고 좀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우리 경제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